안녕하세요. 톡톡 사연 1위입니다. 오늘은 62세의 여성분이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4명의 분을 혼자 응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톡톡 사연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에 접어든 할머니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성격에 따라 얼굴도 변한다고 하죠. 요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고개도 의심스러우며 욕심과 고민이 가득 차네요. 생을 살며 착하게 살아야 했는데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되는 삶을 살았어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선한 일을 하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욕심으로 인해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지난 나라를 한 번 더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연을 써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욕을 먹어도 참는 사람이니까요. 남편과 이르게 온하고 우애, 밸러데이션. 동안대에서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과는 항상 성격 차이를 이용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제게 맞춰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 성격을 감당할 만한 남자가 누가 있었을까 싶네요. 한편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리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전교 1등을 유지했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알겠지만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그겁니다. 주변에서도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모를 때 아이가 항상 1등이 아니어서 고민했어요. 저는 아들 덕분에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셨고 아들이 혼자서도 모든 일을 잘 처리해서요. 특별히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을 보내진 않았어요. 공부머리가 있으니까 굳이 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고 또 자기가 먼저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과외를 받고 싶다거나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얘기가 있으면 충분히 시켜줄 여유는 됐는데 주요 아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크면서 사춘기로 모르고 지나갈 만큼 사고다 한 번 안 치고 얌전한 아이였어요. 언젠가 제 말도 잘 듣고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알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제 아들을 무척이나 예뻐하셨지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꿈이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면서 공부라고 아주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고요. 나의 아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3 수능을 치르면서 1등급을 받은 아들은 서울대에 지원했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단연 1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도 서울대는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다 지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들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정시 합격자 발표날 화면을 확인한 아들을 보면서 나는 그만 제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서울대 학교에 합격했어요. 제 아들이 합격한다고 외치자 나는 감격하여 제자리에서 소리 지르며 방방 팀팀의 춤을 췄습니다. 아들을 안아주고 키스하며 울고 웃었어요. 아들은 부끄러워하며 멋있다. 멋있어? 라고 했지만 내 아들은 너무 예쁘니까 어떡하겠어요. 나는 아들에게 잘했다. 잘 있어. 우리 아들이 최고야. 라며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과 친척들, 동네 사람들까지 아들의 합격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룬 것을 자랑해주고 싶어 하니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제일 대단한 것처럼 축하해주고 저는 너무 좋아서 입가에 미소가 피더니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었죠.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가방끈은 짧았던 나에게는 학력이 항상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런 처지의 길을 팍팍 살려준 거랍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충분히 잘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제 머리를 물려받은 아빠를 닮았나 봅니다. 그래서 3월에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하는 아들의 업적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남들은 자신의 자식이 대학에 입학하면 자신의 부모님과 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아들의 박사가 당연히 함께 가야 했습니다. 우리 집은 경기도와 서울 사이를 지하철로 오가기 때문에요. 한참이 걸렸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울대에 무상 입학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쁜 꽃다발을 사들고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입학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입학 후에는 아들이 집에서 통학하기 어려워하여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아들과 둘이 살며 아들을 제품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은 정말 싫었지만 아들의 학업을 위해서는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학교 근처에서 깨끗하고 괜찮은 자취방을 찾아주고 반찬도 자주 보내줬어요. 그런데 주변 엄마들에게 듣기로는 다른 아이들은 대학교에 자취하면서 항상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시고 노는 게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아들이 놀기만 한다고 말하지만 제 아들은 항상 바쁘게 공부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전화로 그를 찾으면 항상 바빠서 부재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들은 군대에서 돌아온 후에도 별로 쉬지 않고 카카오톡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래서는 아들이 검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들의 꿈이라면 응원해야겠습니다. 검사 엄마나 교수 엄마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기쁘며 아들이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 의미 있어요. 평소보다 더 아들이 교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나 꿈을 다 그저는 응원하며 함께 살겠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했습니다. 교수는 연봉도 많이 받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이가 되어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창과 멋진 양복을 입은 아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얼마나 부럽다고 할지 상상해봤습니다. 그러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교수가 된다면 여러 집안에서 나오는 선배우들이 접근해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는 수준의 며느리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매력적이며 대학 교수인 이가 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 맞추려면 아마 엄청 부잣집 딸이거나 의사나 변호사의 가능성이 있겠죠. 같은 전문증여서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의 직업은 병원장이나 대기업 임원 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 회의하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리알델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집도 강남의 비싼 아파트 정도는 살줄 수 있겠죠. 2, 3, 5 중요하니 이왕이면 키도 크고 늘씬한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성형은 하지 않고 자연 미인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당돌한 면이 있으니 시어머니를 무서운 줄 아는 애였으면 좋겠고요. 혼자 머릿속에서 일감을 고르려다 보니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선택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들이 아직 대학생이지만 여기저기서 소개시켜달라고 한다는 것을 보면 대학 졸업 후에는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소개를 받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졸업하면 나는 아들의 결혼 상대를 찾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상은 무색해졌습니다. 대학 졸업반이던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데려온 그 여자는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고 행동을 보니 별로 부유한 집에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어요. 벌써 4개월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헐렁한 옷을 입고 있어서 몰랐었는데 여자의 배가 볼록하게 보였다. 저는 너무 놀라 화를 내며 아들을 등짝을 때렸습니다. 와달리 이러다 상태가 뼈저리게 전해질지도 몰라. 겨울이면 지우기도 어려운데 어떡하지? 제가 화를 내자 옆에 있던 3명의 여성은 훌쩍거렸다. 잠시 후 화를 가라앉힌 뒤 여성에게 물었다. 아들이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는 거라면 좋은 조건의 여자를 일찍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너는 어떤 학교를 다니니? 내가 물을 때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이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으니 어떤 곳에서 하는지 이름조차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을 때 중소기업 경이라고 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보통한 일을 한다며 우리 아들이 교수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이에게 미래 전망을 물었더니 전문대 졸업 후에도 학력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직업을 질문받았을 때 아버지는 택배 직업,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쉬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경원자크에서 미아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중산층도 아니고 하층민이라고요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똑똑한 내 아들이 눈에 띈다는 것도 없고 우리 유망한 따님이 내 아들 꼬리 잡고 신분 상승을 하려는 작전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제 혈압이 올라가며 등을 간직하고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주 유만한 기집애구나. 어찌 우리 귀여운 자식을 넘어서 어떻게든 손에 넣고 교수 사무를 하려던 거지. 다가 보꾸리기 연니한테 달려들었고 아들은 내 얘기에 화를 내며 말했다. 엄마. 그 중에서 건 아니에요. 저는 소영이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 같은 반을 친한 여자가 있다고 말한 거 기억이 안 나요? 짝꿍이었는데 공부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소영이는 소영이야, 엄마.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혀서 코도 막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거라니까.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한테 노렸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소영이라는 애가 어릴 때부터 아주 발랑까져서 우리 기언니를 꼬신 게 분명해요. 얼마나 야 갔으면 친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 나이에 어쩌다가 남자를 꼬시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나중에 시집할 것까지 생각해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우리 기원이로 딱 골랐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일단 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는 들려 남치를 끊임없이 아들을 설득해보고 그의 소용이라는 아이한테 전화를 해봐서 몇 번씩이나 협박하고 회유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쪽 부모의 연락처까지 받아 아들의 미래를 망치하겠냐고 사정사정 해봤지만 자기 딸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적반하장 하더군요.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기는 이미 점차 커가고 있었고 아들이 여기저기 얘기를 하며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습니다. 결혼을 시키지 않으면 여자가 임신하여 버렸다는 얘기가 돌게 되어서 결국 우리 아들의 명예에 흠집을 남기기 싫어서 결혼을 허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교수가 될 우리 아들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은 아직 학생이며 교수가 되려면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교수가 될 때까지 함께 이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식은 거치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한국어 문법 구조에 맞게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두 아이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기집애와 함께 살게 되자 저희와 함께 살 때에는 보인 적이 없던 행복한 표정을 자주 지었군요. 그리고 아들이 틈틈이 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저희 집에 주겠다고 과일이나 간식을 사오는 날이면 그런 모습을 보기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만 잘하던 아들을 뺏겨낸 기분이 들어 그렇게 되게 싫었어요. 며느리는 몸이 약하다가 임신하고 나서 몇 번 쓰러질 뻔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혼수동호를 태운 주제가 되면서 일도 안 다니니 정말 얄미웠었어요. 아주 그냥 제 몸 편하게 살겠다고 작정한 게 이렇게 치인되는 거죠.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교수의 막내라 되려면 힘들어도 버티야 해요. 결혼하자마자 홀로 눌러앉아 버리는 꼴이 정말 감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하루 종일 며느리와 둘만 있으니 정말로 우라둥 치밀어 미칠 것 같더군요. 재봉에는 집안일도 돕는다고 하는데 제 성협은 전혀 차지 않았습니다. 대만 불러가지고는 이 빠진 것도 빠릿빠릿하게 하는 것도 없었어요. 어린이 청소기를 돌리면서 일본을 돌리고 식사 한순간 돌리고 한숨 쉬고 하는지. 전 말로는 몸이 무거워서 허리도 아프고 힘들다는데 누구인가 뭐 해야 하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고 반일 도움도 있는데 고작 뱃속에 조금 하는 것 하나 더 넣고 다니면서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부엌에 가보니 그릇이 깨져 바닥에 깔려 있었고 며느리는 고무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당황해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깨진 그릇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를 확 밀쳤으니 야, 너 이 그릇이 얼마야? 진짜 자식같이 대충 할 거면 할 줄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며느리 때문에 화를 내어 비싼 그릇을 부서뜨리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새송이야. 설거지를 하는데 순간 현기증이 나서 그 말, 망치 같지도 않는 변명에 제가 노려보자 급하게 고무장갑을 벗고 깨진 그릇을 치더라. 둔한 몸으로 뒷등을 거면서 초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안쪽 그릇을 치우는 며느리였다. 1층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소리가 마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설치우다가 깨진 조각에 찔려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저는 조심성도 없는 멍청한 나른이라고 중얼거리며 2층으로 빠져나왔어요. 거실로 나와서 아까 본 드라마를 계속해서 시청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귀하고 우아한 재벌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애교를 떨며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는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나쁘다고 생각해. 나는 부잣집 며느리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여자가 며느리가 되었을까?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부잣집 며느리로 되어 명품 모키코트를 입는데 이끌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명품 가방은커녕 시장 바구니에도 못 버틸 그런 여자가 내 며느리라니. 제 며느리인 줄도 모르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아들을 키우는 것이 내 목표였는데 그녀는 그것을 망치고 말았어. 우리 아들과 같이 연결되는 여자라는 생각에 정말 죽고 싶다. 내가 녀석이랑 조화롭게 살려는데 그녀는 모든 것을 말아먹었어. 그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도 나를 괴롭히고 화를 내는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 인근 지인들의 안쓰러운 시선 뒤에 있는 추악한 의도를 느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걸었을 때 아들이 잘 공부하고 있는지 여쭙는 내용의 6줄짜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부럽다라고 귀멋대로 대답하면서 졸업하면 6줄짜리 메시지를 첨성할 거라는 말투도 했습니다. 며느리를 잘 골라야겠다라는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나는 누구에게도 구제 이야기를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결혼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른 채였고 그러던 중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통에서 미끌거리는 제 목소리가 지읒동안을 들으며 무슨 말이냐며 물었습니다. 거르기 뭘 골라 죽서석에 졌는데요 라며 서툴게 대답했습니다. 지읒거리는 목소리를 며느리가 듣나 듣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얘기하며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고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의 반응이 찜찜하다고 느껴져서 아이 뭐 착하게만 하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아쉽게도 따봐졌습니다. 친구의 말투에서 저를 비교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자랑했던 반면에 그런 며느리를 받아들인 거냐며 키커 키워놓으면 뭐하니?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항상 남의 부러움을 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동정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자 그의 역경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연락을 끊고 휴대폰을 바닥에 확 집어던지고 쭈그려 앉아 방바닥을 바라보며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붙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귀여운 인생도 망치고 내 인생도 망쳤어. 애썼던 년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랑 같으면 되겠어? 우리 어머니 기원이 그렇게 똑똑하게 키울 줄 알아?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의사 며느리나 판검사 며느리를 해주는데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을 때 며느리를 밀치자 며느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벌어졌어요. 너무 섰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 그대로 어머무더군요. 저는 울어 보이기 싫어서 욕설을 퍼붓고 며느리에게 분풀이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말아 주세요. 우리 아이게 악기 잘못되면 안 됩니다. 전 차라리 잘못되길 바랐고 분풀이를 계속하다가 차츰 식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 집 근처에 있어도 싫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외로이 걸으면서 자유로운 마음을 느낀 뒤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소영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자 제 아이의 엄마이세요. 제발 소영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며느리를 돌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군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키웠는데 그가 엄마의 편을 드는 대신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 지금까지 그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절대적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여자에게 마음을 팔아 엄마도 낯선 존재로 바라보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을 5번이나 알았습니다. 그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화를 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며느리는 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날 끈질기게 조롱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었으니 드셔보세요 하고 다리가 풀리면 주물러 드리겠다 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마치 더러운 바퀴벌레를 본 것처럼 며느리를 경멸하며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망을 며느리에게 퍼붓던 그 남편은 언제나 시간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가혹한 말을 쏟아내며 여러분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어요. 아들이 양은 자주 괴롭힘을 당했고 제 마음이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날마다 지옥같이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아기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지 않아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자신을 많이 비난했습니다. 아이가 잘못 태어나면 남편이 제게 대단치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하늘은 그 소망을 거절했고 며느리의 복부 속 아기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자궁 내 사산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 찬 뒤였습니다. 만석이라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혹시 제가 괴롭혀서 그런가 뜨끔했지만 내도 저런 녀석은 엄마로서 2개를 실어서 가버린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사산된 아기를 유도 분만 후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방에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더 아기를 잃은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저는 방에만 처박혀 있던 며느리에게 가서 또 폭언을 쏟아냈어요. 애도 안 하는 받느냐 리카케 그럼 그렇지. 이제 우리 기원이 팔목적을 수단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러게 모두를 나무 쳐다보니 벌 받는 거다. 이제라도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당장 침을 써서 나갈 해야겠다고 생각해. 제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감히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워서 들은 척도 안 하는 며느리가 귀찮아서 방문을 쾅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장 매일 이런 소리를 듣고 도장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드라마를 한참 보다가 벌써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우울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아하고 소리를 질러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방울을 달려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며느리가 목숨을 끊고 말 곧이었어요. 며느리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아들은 정말 사람 같지 않게 날 들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온다가 무한치지 않은 아들은 죽음으로 며느리를 세차게 흔들어 20회도 숨 넣기를 시도했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있었는데 아들이 급하게 의사에게 전화한다는 말에 급하게 의사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아들은 세상을 떠나라고 절규했습니다. 나는 발만 덜덜 떨며 동동 구르며 씁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왔고 결국 며느리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죽은 후에 나는 가슴 한켠이 짠해졌다. 어쩌면 사람들이 내 탓으로 죽었다고 생각할까 걱정했다. 며느리가 이난하게 전 써놓지 않고 죽은 것이 다행이었다. 며느리가 장애가 있었던 시절에는 사돈이 나를 죽일 듯이 마치 살인자처럼 끌고 다녔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느꼈다. 물론 며느리에게 싼 대로 그 일을 처리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내가 죽으라고 그랬나?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무심한 채로 제 책임인가요? 주재 교수 사무는 공짜로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요.
떠넘기는 저하고는 말도 안 쏟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찜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아들이 마음을 조금씩 추스르며 넌 다시 좋은 사람을 찾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죽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 며느리가 살았다면 우리 아들은 다른 집에서 부잣집 사위나 서로 노리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아직 20대 중반이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멀고도 험한 길이 남아있지만 지금 막둥이에게 퍼주지 말고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지 2주만 지났을 뿐이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저는 아들이 매일 울기만 하는 것을 위로해주기 위해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트에서 재료를 사온 뒤 집에 돌아오니 주말에 치열하게 게임을 하는 아들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방을 찾아보니 뭔가 방이 조금 텅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냥 집 밖으로 잠시 나갔나 생각하고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는데 식탁에 왼편에 자릿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주워보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엄마, 제가 찾지 말기로 했어요. 실종 신고는 하지 않으셔야 해요. 실종 신고하면 나도 작은 공간 속에서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쪽지를 읽은 우리 손이 충격으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아내의 음성만 들렸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이 번호로 통화를 했었는데 이 상황을 믿기 어려워서 아들이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안을 구석구석 뒤져봤습니다. 엄마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숨바꼭질을 더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아들을 보지 못했군요. 집 밖으로 나가서 집 주변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다녔습니다. 이 추운 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죠? 저희 예상이 되지 않았어요. 카페나 식당을 맡아서 심지어 공원의 공중 화장실까지 뒤져보았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땅을 치며 울었어요. 아들의 행방을 찾지 못해 고장난 여자 때문에 엄마를 버리고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며 아들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럴 때 아들의 친구라도 한 명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의 친구는 아들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던 것이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20년 만에 전 남편에게도 연락해 보았지만 자기는 모른다며 매정하게 끊어버리더군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비아냥거리기만 하지만 저는 당장 경찰에 실종신고라도 해서 찾고 싶었지만 실종신고하면 죽어버리겠다는 아들의 말이 정말 진심인 것 같아서 차마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아들 하나뿐인데 아들이 죽어버리면 저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아들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희망이자 자랑이자 재미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아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낮에는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고 밤에는 인터넷에서 아들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혹시 아는 게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해 아들의 학교로 찾아갔어요. 학교가 너무 커서 어느 건물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결국 길을 가는 학생들에게 물어 찾아간 건물에서 아들의 학과의 이름을 말하니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번호를 바꿔버려 등록된 연락처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학교 정문 앞에 서서 며칠 동안 하염없이 지나가는 학생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내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찾아보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상적인 삶을 거의 포기하고 아들을 찾는 데만 시간을 쏟았습니다. 아들이 의도적으로 숨어버린 것인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지 모르니 아들의 방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또한 아들 방에 걸린 사진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식 때 찍은 그 사진인데요. 그때 아들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떠날 때부터 매일 얼굴에 지어있던 우울한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다. 아들이 그리워할수록 죽은 며느리를 원망하는 마음도 함께 강해졌다. 듣지 않는 며느리에게 향해 원망의 말을 내뱉는다.
아이고, 이 여자야. 너의 사업은 성장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못된 신랑이 아들까지 이용하다니? 두 번째, 한 해가 지났어. 내 아들은 어디에 숨겨뒀어? 어디에 숨겨놨는데 나는 죽은 며느리에게 애원해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언제나 아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던 내가 사라져서 이 노후는 서서히 푸석하고 수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변 사람들도 저가 아들의 행방을 묻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 했더라고요. 대놓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직도 아들을 찾지 못한다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데요. 아마도 어디에 아들이 가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이젠 송도 찾지 않으려고 포기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하면서 아들 찾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며 제 탓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기원아. 초록빛 덕구가 키웠던 엄마 때문에 죽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지금 마누라가 엄마 때문에 죽었는데 그런 엄마 옆에 살 수 있을까요? 귀여운 마음으로 생각도 해주어야지. 그런데 설마 태 아이 때문에 죽으려요?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이루어진 글이기 때문에 원래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한 결과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이 되나? 며느리가 죽을 정도로 시집살이를 열심히 하였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사실임을 알고도 며느리가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구나. 하얀 피부색이나 그런 것 이상인가 말인가? 이런 이유로 며느리와 아이까지 저한테서 죽은 거라고 나쁘게 말하고 비방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들을 잘 키우고 잘 기르다가 일감을 의향하여 어떤 잘난 척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로 들어주지 않는 편입니다. 제 아들은 평소에 제게 잘하지 않았는데 어떤 불운이 찾아오자마자 끌려오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지나감에 따라 아들이 사라진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들이 금방 화를 풀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자녀를 낳고 키운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진심으로 몰랐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와의 연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몇 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더는 찾기를 포기하고 기다릴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 경찰서에 신고할지 또한 많이 고민했지만 경찰서 앞까지 가다가 결국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포기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차라리 소식을 듣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조차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시도했지만 결국 돌아오지도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매일매일 그리워합니다. 매일 아들의 사아들 중 한 명의 사진을 보며 사진 속의 얼굴을 손으로 쓸다가 밥을 먹을 때 아들의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는 박근혜와 함께 4명이 앉을 수 있게 식탁을 차리곤 했어요. 아들은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고 예전에 상상했던 미래의 아들은 교수로서 부자가 되어 제게 호감을 품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주변에서 아들과 딸들이 하나둘씩 시집을 보내며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늙어가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보다는 낫았을 텐데 제 발등에 제가 찍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놈의 부잣집 며느리가 뭐라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그때 카페 앞에 검정색 외건차가 서더니 안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와 몇 명의 학생들이 내려왔다고 해요. 저는 무심코 그쪽을 향해 봤습니다. 그 일행은 제 방향 거리면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남자와 학생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저희가 앉아있던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창밖을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주문한 커피가 나왔을 때
그의 남자가 가져가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맛있게 드시라고 말한 후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자 그의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도 익숙했다. 꽤 익숙한 느낌에 놀란 채 고개를 휘감아 그의 남자를 쳐다봤어요. 커피를 받아 자리로 돌아가는 그 남자의 쪽 얼굴을 보았을 때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아들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10년 만에 본 듯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니 그것도 옆모습뿐이었어도 저의 아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본 순간 테이블 위에 커피가 쏟아질 정도로 몰랐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쪽으로 달려갔다. 가까이 가자 커피를 받은 학생들이 제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교수는 이하고 인사를 덜하고요. 저는 교수님이라는 말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달려가 어깨를 잡아 당김에 소리쳤어요. 튀어나. 지원이 맞지 않아 있다가 저 때문에 화들짝 놀란 아들은 눈이 동그래진더니 저를 확 밀쳤습니다. 그리곤 자에게 소리쳐 점 왜 그러세요? 누구신데 그렇습니까? 저는 누구냐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아 자리를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예언했습니다. 주원아, 왜 엄마를 모르는 척해? 맞아. 난 너의 엄마. 겨나 아들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제 손에 억지로 떼어내더군요. 그러다 옆에서 당황하는 학생들에게 살짝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얘들아, 미안. 아무래도 정신이 조금 불편하신 분인가 봐. 근데 이름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 이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내 학교를 돌아가려. 허겁지겁 짐을 챙겨 돌아가던 학생들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을. 카페에 있던 사람들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날 쳐다봤어요. 저는 계속해서 아들을 향해 다가가면서 예언했어요. 흐르는 거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제발 엄마를 용서해주라. 평생 엄마를 원망해도 좋으니까 제발 엄마 모른 척 좀 하지 말아줘. 하지만 아들은 신경 쓰지 않고 카운터로 빠르게 걸어가더니 카페 직원에게 말했어요. 미안한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아픈 분 같은데 경찰서에 신고하던지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자 아들은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세워둔 차에 올라타고 가버렸어요. 저는 믿기 힘든 상황을 몸소 체험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이렇게 떠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어서려는 직원들의 손을 피해 울음소리만 끝없이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니 아들을 다시 놓쳐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연락처도 모르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급하게 카페를 빠져나가 외부에서 아들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차는 멀리 떠나가 버려서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자책하던 나 자신을 바보로 여겼다. 다시 한번 자체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요? 차를 붙잡을 수는 없어도 방향만이라도 알면 그나마 다시 찾아볼 텐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죽은 며느리만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요.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아마 죽으면 가차없이 지옥불에 떨어지겠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처음으로 며느리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저 때문에 죽은 며느리라고 생각됩니다. 죽은 이후에도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말 생각해도 제게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다. 저는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없었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가 제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아름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걸까요? 아마도 평생 끊임없이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식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마치 예쁜 딸이 시험 때문에 죽어버린 시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입니까?
딸을 잃은 슬픔으로 지금도 가슴이 아픈 시아버지들에게도 너무 죄송해서 땅속으로 숨고 싶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 역겨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노력하면서 내질 수 있을까요? 죽어서 천벌을 받아도 상관없지만 남은 여생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제 자신을 견디기 위해 서라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살도록 노력할 겁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프지만 죄인이 슬플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니 제가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한 번 더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이만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